안녕하세요. 형사법 강사 임종입니다. 판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에는 3개년 판례를 제공했었거든요. 근데 1차, 2차다 보니까 1년에 2번씩 3개년 판례를 제공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양도 많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아서 그 혼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개년 판례 특강만 하고요. 다만 제 거 3개년 그 판례 특강을 듣고 싶은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3개년 임종이 판례 특강 하면은 청강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든지 아니면 청강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형법, 총론, 강론, 형사소송법, 목차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암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답만 암기를 시킬 거고요. 그리고 조금 사실관계하고 여지하고 결론,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자세하게 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모쪼록 여러분들께서는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냥 결론만 암기해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만 맞게 또 반복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제형 법정주의 들어갑니다. 자,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취득도, 사용도, 누설도, 유출도, 그리고 이걸 알면서 사용하는 행위 모두 처벌됩니다. 5개가 있네요. 자, 2번입니다. 자, 영업 비밀을 사용했다 해서 사용만 처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누설한 자는 누설죄도 별도로 처벌되고, 또 누설자로부터서 받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취득도 되고 사용죄도 된다. 그래서 둘 다 된다. 이걸 정리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넘겨준 자는 누설죄도 되고, 그리고 넘겨받은 자는 취득죄도 되고, 그리고 공모해서 사용했다면 사용죄 된다. 그래서 갑은 누설죄와 사용죄, 을은 취득죄와 사용죄 별도로 다 성립한다. 자, 소파 협정 구조에 따르면 자, 한미 우리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있습니다. 그 미군들은 첫 번째 관세, 과징금, 세관검사가 면제됩니다. 자, 불러보세요. 관세도 면제되고요. 과징금 부과도 면제되고요. 그 다음에 세관검사도 면제돼요. 그러나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총포나 도금을 반입한다. 반드시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 허가를 받지 않고 들여왔다? 그러면 그 주한 미군이라도 총포 하약법 위반이 됩니다. 암기합시다. 예. 그래서 다른 것은 면제가 되지만 총포, 도금 등 수입 허가, 반입의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 의무가 있습니다. 면제 안 돼요. 예. 그런데 주한미군 갑이 미국에서 몰래 이삿짐 안에다가 자, 우리나라에 숙소가 있겠죠. 거기 이삿짐 포장 안에다가 권총도 갖고 오고 도금도 갖고 들어오다가 적발됐다라는 거죠. 자, 적발됐으니까 무슨 죄예요? 자, 총포 화약법 위반죄로 처벌이 된다. 우리나라에 재판권 있느냐? 있다. 중요합니다. 자, 공직선거법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중요한 게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애국 공표죄 이 두 가지예요. 비슷한 범죄입니다. 근데 둘이 똑같이 보셔도 돼요.
뭘 똑같이 보느냐? 허위사실 공표냐? 아니면 여론조사 애국 공표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 관점? 누구 관점? 선거인이에요. 선거인 관점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관점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허위 사실이라는 거 인상을 받았느냐, 우리 유권자들이. 그리고 여론조사 애국이라는 거 인상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 개인으로 따지면 안 돼요. 또 법원도 아니에요. 온리 선거인 관점,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이라는 인상을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럼 선거인이 허위사실 인상을 받았다면 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 공표도 마찬가지예요. 여론조사를 후보자가 공표를 했는데 이걸 조작했다, 허위였다. 우리 선거인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 애국됐네? 인상받으면 제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자, 처벌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애국했다라는 말은 뭐냐? 애국했다는 거. 하나, 둘, 셋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실시한 후에 허위로 만든 거, 그리고 실시 중에 조작하는 거, 그리고 실시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허위로 만들어내는 것. 세 개가 애국행위인데 이 세 개 다 처벌돼요. 실시한 후에 허위로 만든 거, 실시 중에 조작하는 거, 그 실시하지도 않는 걸 허위로 만들어내는 것 다 처벌됩니다. 자, 그러면 허위사실 공표냐, 애국 공표냐라고 하는 것은 법리가 똑같아요. 그 똑같다라는 말에 인상설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인상설. 그 말이 뭔 말이요? 선거인 입장에서, 관점에서, 선거인 관점에서 허위 사실 공표한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여론조사 애국 공표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면 제 되는 거라니까요. 예.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자, 허위사실 표현이, 그리고 애국 표현이 선거인에게 우리 유권자예요. 예. 후보자 개인 아닙니다. 법원 기준 아니에요. 예. 선거인이에요.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상 찌푸르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선거인한테 허위사실 인상 심어줬다. 제대로입니다. 그리고 애국 공표다. 그러면 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장해찬 후보입니다. 미국 미국이라 했다. 죄송합니다. 부산의 모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장해찬 후보가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장해찬 보면 그 토론할 때 많이 나와요. 상당히 스마트한 사람인데 전과자 됐습니다. 전과자 됐습니다. 왜 전과자가 됐느냐 봐고 있습니다. 무슨 죄로? 여론조사이고 공표했대요. 자,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에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뭐냐? 누가 당선 가능성이 높느냐?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죠. 그런데 국힘당 A 후보가 1등, 더불어민주당 2등, 그러면 장해찬 후보는 몇 등? 3등이에요. 3등. 그런데 3등을 1등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를 당선 가능성이라고 했어요. 지가 왜 1위예요? 3인데. 그래서 애고 공표죄가 되는 거예요. 됐죠? 예. 그래서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27.3, 27.2%를 얻었잖아요. 그 중에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85점, 이걸 써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애국시켰잖아요. 그래서 3위였는데 막대 그래프로 1위로 이렇게 애국을 했기 때문에 처벌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느냐?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1심, 2심에서는 무죄였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나쁜 인간,
해가지고 애국 공표죄 넣되 이렇게 했던 그런 판례예요. 그래서 허위 막대 그래프를 홍보한 장해찬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애국 공표행위죄에 해당한다 해서 처벌됐습니다. 자, 거짓신고죄예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가 있습니다. 경범죄처벌 60만 원 이하 벌금 등등 처벌을 하는 규정이에요. 자, 거짓신고죄. 그럼 거짓신고죄가 되려면 반드시 구속요건에가 있지 아니한 범죄, 있지도 않는 범죄를 갖다가 공무원에게 거짓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도 되고요. 범죄나 죄. 그런데 자, 피고인 갑이 사촌형이에요. 사촌형이 112에 전화를 3번 합니다. 사촌 동생이 자살한다고 연락 후에 휴대폰 껐다. 자살한다. 그럼 자살하는 것이 뭐 범죄예요? 자기가 자살하는데 뭐 살인도 아니고 그리고 집을 나갔다. 이게 범죄입니까? 탑 무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신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신고 내용이 범죄에 해당해야 됩니다. 내 사촌 동생이 살인한다고 지금 나갔습니다. 그 핸드폰 그러면 죄가 되겠죠. 그래서 범죄와 제 사실을 갖다 거짓 신고해야 된다. 됐죠? 예. 자살한다. 나갔다. 이게 무슨 거짓 신고야? 다 무죄. 자,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는 처벌합니다. 금지 행위가 열거되어 있거든요. 뭐 누설했다든지, 뭐 이용했다든지 이런 등등. 다만 여기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처벌하려면 업무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무상 처리가 있어야 돼요. 업무상. 예, 업무상. 그럼 업무가 아니네? 그러면 무죄. 그렇게 가야 돼요. 자, 여기서 결론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동통신 대리점 사장이에요. 휴대폰 가게 사장님이에요. 휴대폰 가게 사장님이 휴대폰을 고객 A한테 판매했대요. 그 판매하고 나서 그 고객 A한테, 고객님, 기존 거 저한테 공짜로 주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마음 좋은 A가, 그래요? 하고 구형 휴대전화 휴대폰 가게 사장님한테 준 거죠. 그런데 그 후에 경찰관 2명이 온 거예요. 경찰관이 와가지고 이동통신 대리점 사장님한테, 가게 사장님한테, 사장님, A가 공짜로 줬던 휴대전화 저희들한테 좀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주라는데, 그래서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동통신 대리점 사장님, 경찰관 2명에서 3명이 기소가 됩니다. 싹 다 무죄입니다. 싹 다 무죄입니다. 왜 무죄냐? 그러면 분명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업무상해야 돼요. 그런데 대리점 사장님이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A 고객에 대해서 뭐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한 게 있어요? 없죠. 답 무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휴대전화를. 공짜로 주니까. 그래서 업무 관련성 없다. 답 무죄.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된 자는 업무상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구나. 그럼 대리점 사장님 업무 관련 있어 없어? 없지. 답 무죄. 그러면 경찰관들은 꼬셨잖아요. 그러니까 꼬셨다 이 말은 교사범인 거예요. 그래서 이동통신 대리점 사장님은 정범, 주연배우. 그 주라고 했던, 꼬셨던 경찰관 을병은 뭐예요? 교사범. 뭐 정범이 처벌되지 않으니까, 주연배우가 처벌되지 않으니까, 교사범인 조연들은 처벌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동통신 대리점 사장님이 처벌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업무상 처리가 아니다. 업무상 보관이 아니다. 그 경찰관 처벌되지 않는 것은 공범 종속성설이에요. 정범이 처벌되면 공범인 교사범도 처벌되지만 정범이 처벌되지 않으면 종속되니까
교사범인 경찰관 처벌할 수가 없다. 세 명 다 답 무죄. 자, 여섯 번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되는 것은 개인정보예요. 그 개인정보가 뭐예요? 성명,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이런 등등 사적인 것만 기다려. 뭐라고? 사적인 것. 개인은 사생활하고 관련된 사적인 것만. 요즘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 개인정보가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생활은 더더욱 보호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 위반이냐 아니냐가 판례가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1년 판례에서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암기하셔야 돼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왜? 이유가 뭐야? 업무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딱 외우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군가 봐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간 검찰청이 어디냐? 그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에요. 그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부가 여러 부가 있습니다. 마약부 있지요? 마약부. 형사부 있지요? 형사부. 그 다음에 여기에 공정거래조사부에 있지요? 예. 그러면 공정거래조사부에도 101호 검사실이 있고 102호 검사실이 있고 103호. 우리도 마찬가지로 연구실이 101호에 누구 교수, 102호에 누구 교수, 103호도 임종희 교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정거래조사부에 소속된 검찰 수사관이 있습니다. 갑이에요. 그 사람이 A그룹, 그러니까 큰 그룹이에요. 거기에 대관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 대관 업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거기에 기업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국가기관을 상대하는 업무를 대관 업무라고 하는데,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찰 수사관이 배치표를 준 거예요. 뭐? 배치표. 그럼 배치표는 뭔데? 그러면 공정거래조사부에 101호 검사실에는 검사가 누구고 그 밑에 검찰 수사관은 누구고 전화번호는 몇 번이고 이렇게. 뭐 102호에도 102호 검사가 누구고 102호에 보조하는 거기에 검찰 수사관이 누구고 전화번호. 이게 배치표예요. 그걸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배치표가 사생활하고 관련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적인 거잖아요. 아니, 아니, 공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치표는 사적 영역이 아니에요. 인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검찰 수사관 피고인 값도 무죄. 그거 받았던 그 직원도 탑 무죄. 아까 이동통신 대리점 사장도 무죄. 그리고 교사범 경찰관도 무죄. 이렇게만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 검찰 수사관 무죄. 받았던 직원도 무죄. 이유는 그 배치표는 검사 배치, 검찰 수사관 배치, 전화번. 이건 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적 영향하고 관련이 없다. 즉 개인정보가 아니다. 자, 결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처벌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배치표는 업무상 알게 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는 거죠. 원래 처벌되려면 이래야 돼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여야 되는데, 업무상 알게 된 것은 맞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검찰 수사관이 자기 업무하고 관련한 거잖아요. 자기가 그 공정거래 조사부에 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것은 맞다, 대법원이. 그러나 개인정보는 아니다. 그러니까 배치표는 개인정보이다, 아니다? 아니다. 탁, 무죄다. 또 나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상 보면은 이용이라는 건 나와요. 개인정보 이용하면 처벌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누구예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이 커요. 법인이에요. 사단법인. 그죠? 예. 그 법인. 사단법인이 아니라 이 경우가 물론 사원으로 구성됐다면 사단법인이지만 주로 이 재단법인이겠네요. 예. 그래서 이 법인이에요. 그 법인이고 거기서
원장을 갖다 고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지 원장이에요. 자, 바지 원장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됐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 어린이집에 바지 원장이 있어요. 그럼 그 어린이집 바지 원장이 거기 교사들이 원생들을 지도하는 그 강의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생실, 교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CCTV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보육교사 A가 휴대전화를 자주 해요. 휴대전화. 그런데 그 휴대전화는 사용 내역이 있죠. 이거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예요. 휴대전화 사용 내역도 개인정보입니다. 그걸 이용하시면 안 돼요. 왜? 만약에 원장이 보육교사들을 갖다가 제대로 수업을 한지 안 한지 CCTV로 감시한다. 얼마나 여러분들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야 개인정보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바지 원장이 보니까 A 보육교사가 수시로 휴대전화를 보는 거에 사용을 해요. 그 내역을 확보해가지고 구두로 말로 그 법인 있잖아요. 법인 운영자가 있고, 법인 운영자가 있고, 거기에 징계 담당자가 있대요. 그래서 그 징계 담당자에게 구두로 말한 거예요. 징계 담당자님, A라는 보육교사가 수업을 하겠다니 수업은 안 하고 휴대전화로 매 시간마다 10분씩 사용하고 있네요. 징계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건 뭐예요? 개인정보 이용했다라는 거죠. 왜? 이용은 여기 세 개예요. 개인정보를 그대로 쓰는 거. 두 번째, 편집 가공하는 거. 세 번째, 추출했는 거잖아요. 추출. 이걸 추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CCTV 목적이 뭐예요? 원생들의 안전이라든지, 그죠? 안전. 그 애들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 거지, 보육교사 감시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벌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교사의 휴대전화 보면서 근무 태도는 개인정보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원이에요. 그런데 그 대표자가 여러분들 업무하는 거 CCTV로 빡 돌아버려요. 예. 그러니까 제가 타는 거예요. 결국은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은 처벌됐네요. 예. 아까 검찰 수사관 안 됐어요. 예. 이동통신 대리점 사장님하고 경찰관 안 됐어요. 어린이집 원장은 됐어요. 왜? 이용했잖아요. 됐죠.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요. 민영주택이 있거든요. 민영주택에서 입주자 모집은 공개 모집 외우십시오. 자, 주택공급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교통부령이에요. 예, 교통부령. 예, 명령이에요. 자, 주택공급 규칙. 예,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이에요. 예, 거기에 민영주택이에요. 민영주택. 그 주택을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공개 모집해야 돼. 시작. 공개 모집. 공개 모집. 근데 어떻게 했어요? 친척들한테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당연히 처벌되죠. 주택법 위반입니다. 대표자이고 부대표. 그대로 처벌됐습니다. 예. 자, 민영주택 입주자 모집은 어떻게? 공개 모집. 그런데 자기 친척들하고 지인들한테 다 알아서 나눠주고 있어요. 이런 양심 불량한 사람. 그래서 처벌되는 거예요. 주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약사하고 의약품 판매업자는 약을 어디서 받아야 돼요? 어디서? 약국, 점포에서 팔아야죠. 택배로 팔면 처벌됩니다. 바깥에서 인터넷에서 팔면 처벌되는 거예요, 처벌. 택배로 팔아도 처벌. 또 인터넷에서 팔아도 처벌됩니다. 약이에요, 약. 왜요? 만약에 약을 오남용한다고 해봤어요. 국민의 건강 다 해쳐버립니다.
그래서 약을 팔 때는 약국이나 점포에서 팔아야 된다. 그 위에서 팔면은 약사법 위반입니다. 그럼 누구도 마찬가지야. 한약사도 마찬가지야. 한약사 유죄였습니다. 그럼 한약사가 뭐 했어요? 그러면 한약을 택배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약사법 위반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어디서 팔아야 돼요? 약국 내에서, 점포 내에서. 벗어나서 팔았다? 그럼 약사법 위반. 약사든 한약사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약사법. 예. 그래서 이 한약사가 그랬대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처음에는 한의원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예. 한약방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전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사님, 한약사님, 저번에 지어준 대로 택배로 이제 다시 이럴 때면 재주문한 거죠. 주문은. 전화로 주문. 보냈죠. 약사법 위반됩니다. 됐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택배로 안 보낸대요. 직접 오셔야 돼요. 그래야 약 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자, 범죄 등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가지고 금융결에 있다고요? 금융실명법 위반입니다. 타인 실명 쓰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자기 실명으로 거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실명법상 자기 실명으로 거래해야 돼요. 남의 실명으로 처벌하면, 이를테면 범죄 목적으로 남의 실명 쓰면 처벌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A회사 대표자 갑이에요. A회사 대표자 갑이 형식상으로는, 형식상으로는 A 명의로 거래를 해요. A회사 명으로 거래를 해요. 그런데 이놈이 실제 이 회사 명의를 가지고 범죄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범죄 수단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를테면, 예, 회사, 이름은 회사예요. 회사. 그런데 자기 범죄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타인명이 실명으로 거래한 것이 맞아요. 그래서 결국 처벌됐다.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것도 결론만 암기합시다. 이런 것, 그 내용은 중요하잖아요. 예. 이 사람이 타인 실명으로 거래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했다면 금융거래법 위반이에요. 얘가 상품권 매매업체인 것처럼 가정해가지고 설립된 법인, 명의를 써요. 명의를. 근데 사실은 명의는 회사 명의, 타인명으로 쓰면서 범죄는 지범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범죄 목적으로 회사 거 이름으로, 회사 거 계좌로 지금 돈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금융실명법 위반이 맞다?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11번은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범죄입니다. 예. 그러나 이게 전원합의체 판례이기 때문에 결론만 이야기합시다. 그거는 양이 어마어마해요. 자, 여러분도 또 알고 있지만 이게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전에 이럴 때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로, 예, 대법원 전원합체 판결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였죠. 자, 보겠습니다. 이건 두 개입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하고 백현동이에요. 김문기, 백현동, 김백 두 개예요. 이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느냐? 허위사실을 공표했느냐? 예. 그래서 결국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는 둘 다 유죄를 인정하고 파기환송을 한 사건이에요. 그럼 결론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결론만. 자, 이 결론이에요. 결론이라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왜? 허위사실 공표죄를 알아야, 이 전원합의체 판례를 알아야. 아까 장혜찬이 여론조사 애국 공표죄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나 김문기하고 골프 친 거 없다. 이거 하나. 두 번째, 백현동 관련 발언. 국토부에서 협박이 들어와서 나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했다. 이렇게 이제 허위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 자,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느냐 그러면 그 발언이나 표현이 선거인 관점에서 파악해야 돼. 선거인. 후보자 개인 들어가면 큰일 나요. 법원 기준 아니에요. 선거인 관점에서, 관점에서. 발언 당시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 사후적으로 보면 안 돼요. 발언 당시의 그 상황,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봐가지고 우리 선거인으로 하여금 허위라는 인상을 심어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결국 두 가지 다 김문기 관련 발언도 백현동 관련 발언도 선거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허위사실로 허위사실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둘 다 죄가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여기서 허위라고 하는 것은요.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요. 제가 별표를 다 해놨습니다. 선거인 관점이에요. 후보자 개인 법원 검은 땡. 그 발언 당시 상황을 가지고 판단 기준을 잡아야 돼요. 사후적 땡. 그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개별하면 안 돼요. 전체적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예. 틀려요. 그리고 구체성을 가지면 충분한 거예요. 땡. 그래서 네 개는 맞고 네 개는 틀리다. 자, 일단 1교시는요, 이 정도 하고, 12번은 문제인데요. 그 12번은 쉬워요. 그 12번은 뭐냐? 그러면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말로 하면. 예. 자, 여러분 1교시 끝내버립시다. 예. 자, 이게 뭐냐면요. 이건 형사소송법 여러분들 공소시효라는 거 알 거예요. 공소시효. 자, 갑과 을이 공범이다.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같이 처벌해야 되겠죠. 그래야 법의 형평성에도 맞고 정의관념에도 맞겠죠. 그래서 형사소송법 253조 2항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공범이 두 명 있는데 한 명만 공소제기하면 얘는 공소시효 정지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범도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두 명이서 강도를 했다? 두 명이서 특수혈도를 했다? 그럼 공범이잖아요. 한 놈만 공소제기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돼가지고 다른 공범자인 절도범이나 강도범도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어요. 그래야, 그래야 둘 다 처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공범은 자, 253조 2항에가 이렇게 나옵니다. 공범자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다른 공범자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양벌 규정은 여러분들 뭐예요? 행위자가 위반하면 법인, 회사나 대표자도 회사나 아니면 거기 영업주 처벌되잖아요. 이걸 양벌 규정이에요. 다시 한번. 예. 이를테면 이겁니다. 알바생이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인 안 하고 담배를 팔았어요. 술을 팔았어요. 그럼 알바생은 뭐예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알바생을 고용한 업주 있을 거 아니에요? 업주, 사업주. 이 사업주도 양벌 규정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주가 만약에 알바생을 교육을 잘했어요. 매일 알바한테, 야, 알바야, 꼭 술이나 담배를 파갈 때는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팔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처벌되고 나도 처벌돼. 알겠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망하게 생겼는데 너가 만약에 위반하면 나도 죽어.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 이거지. 그런데 알바생이 부주의로 그냥 술, 담배 줘버린 거예요, 청소년한테. 그럼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면 사업주도 원칙적으로 양불구정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경우는 처벌 안 되겠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잖아요, 이렇게 교육을. 그때는 처벌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사업주가 그 관리 감독을 못해서 양불규정으로 처벌된다면 알바생도 처벌하고 청소년 보호법은 양불규정 여기도 처벌돼요. 그런데 만약에 알바생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공소제기했다 그러면 얘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러면 그 사장은 어떨까요? 정지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업주는. 왜? 이건 우리가 여기에서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외우셔야 돼요.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공범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알바생 따로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그리고 설령 그 사업주가 처벌되더라도 벌금형만 있어요. 그래서 사장은 따로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알바생만 처벌되고 사장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면 처벌 못해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만 암기하면 돼요. 아, 그 공소시효에서 공범에서 사업주는 공범이 아니다. 됐죠?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이거 여러분들 알 거예요. 이거 시험 그대로 출제될 수 있어요. 제일 파괴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수학 능력 시험에 고등학교 교사가 감독을 갑니다. 감독. 그럼 교육청에서 지감독을 해요. 지감독을. 그래서 응시 원서를 주면서 선생님 잘 확인하세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 피고인이 감독을 해요. 고등학교 선생이에요. 선생인데 수험생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아가지고 이제 대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험표하고 이게 주민등록 연락처하고 이렇게 딱. 그런데 이 고등학교 선생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선생, 이런 선생들은 선생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수능보는 애가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마음에 들으니까 거기 응시원서, 주민등록번호하고 이제 주민등록증하고 응시원서하고 확인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애의 연락처를 땁니다. 이렇게. 그 응시원서에 뭐 연락처 있을 거 아니에요. 응시원서에 연락처. 그러니까 수능생 연락처를 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응시생에게 카카오톡으로 나는 그대가 마음에 드요. 라는 메시지. 이런 정신 빠진 사람. 그래가지고 그 연락처를 땄다 해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어요. 자,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이 고딩 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답 무죄입니다. 무죄. 왜 무죄예요? 그러면 이 고등학교 선생님은 개인정보 취급자예요.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처벌 규정 없어요. 취급자. 그럼 교육청 직원이라면 처벌이 되고 그건 처리자예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처리자.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으로부터서 받았다면 그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서 받았다면 그 사람은 뭘로 봐야 되느냐? 그러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처리자도 처벌되고 처리자는 누구예요? 서울특별시 교육청. 그리고 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누구? 교육청 감독관님, 교육청 지휘관님. 이런 사람은 처벌이 되지. 그러나
단순히 수험표 대조만 하는 거기 감독 대행 선생님, 거기, 예, 여기 감독 업무 하는 선생님들은 취급자예요. 취급만 하는 거예요. 확인만. 답, 무죄. 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예, 개인정보 처리자도 처벌돼요. 그 처리자, 교육청으로부터서 받았던 제공받은 자도 처벌되는데 취급자는 처리자도 아니고 제공받은 자는 아니고 그건 뭐냐? 답 무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안 되면 암기 하라겠습니다. 지금 개인정보법에서 예 그래서 수능 감독했던 고딩 교사 무죄. 알겠죠? 예. 이동통신 대리점 사장하고 경찰관들 무죄. 검찰 수사관 무죄. 근데 누구는 처벌됐어요? 어린이집 원장 처벌.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